MBN 종합뉴스 오늘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순회 경선을 앞두고 출발지인 충청권에서 간담회를 갖는 등 민심 잡기에 집중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공식 후보 등록을 받는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은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고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테러를 일으킨 ISK에게 닌자 미사일로 보복 공습을 가해 고위급 인사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탈레반은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6명을 총격전 끝에 체포해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강남에서 전자 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이틀 만인 오늘 자수했습니다. 이 남성은 도주 전후에 여성 2명을 살해했는데 경찰은 그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6월 아내가 낳은 20개월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의 또 다른 폐륜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범행 2주일 뒤 손녀의 안부를 걱정해 연락한 장모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문자 메시지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땅끝 마을인 해남 송기면에서 마을 주민 20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 면민 전체가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달을 하는 다방과 유흥주점에서 감염이 시작됐는데 확진 동선이 겹치면서 추가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신도 수백 명이 2주째 광화문 일대에 모여 야외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이 검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교인 간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종합뉴스입니다. 내일로 예정된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여야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행 의지를 거듭 밝혔지만 야당은 필리버스터로 응수한다는 입장이어서 8월 국회 처리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내일 최종 단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논란이 커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해 내일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양당의 입장 차이는 아직 좁혀지지 못했고요. 오후 4시에 의장님과 함께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회동해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야당이 핵심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조항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한 의견을 모은 뒤 다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안 상정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본회의는 5시로 미뤄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언론중재법 등 민생개혁 법안은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8월 국회에서 처리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내일 밤 언론중재법을 놓고 TV 토론을 한다는 점도 이런 관측에 힘을 싣습니다. 이런 가운데 관흥클럽 등 7개 언론단체들은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중재법 부당성을 설명하고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주유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이번 주말 첫 순회 경선이 치러지는 충청권을 돌면서 민심 잡기에 주력했습니다. 이낙연 캠프 측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무료 수임 의혹을 제기하며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송주영 기자입니다. 1박 2일 동안 충청권 민심 잡기에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는 등의 7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을 설치하겠습니다. 충청권을 첨단 산업의 세계 공장으로 키우고 교통 인프라도 구축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조성도 약속했습니다. 3박 4일 동안 충청 지역을 돌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는 진천 음성에서 핵심 당원 간담회를 열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동시에 이 전 대표 측은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비 무료 수임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도덕적 영역 범주에 속하지 않고
사법적 영역의 이슈로 불거졌다는 점에서 이건 후보의 명운이 걸린 굉장히 중대 사안이라. 앞서 이 지사는 사생활 문제라며 수임료 세부 내역 답변을 거부했지만 이 전 대표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도 변호사비 대납 문제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확진자 접촉으로 자가격리 중인 정세균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비대면 소통에 집중했고 추미애 전 장관과 박용진 의원은 이번 주 초 대전을 찾아 지지를 호소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부동산 공약 발표했는데요. 무주택 청년한테 건설 원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을 규탄한 첫 1인 시위 벌였습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첫 번째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약점으로 꼽히는 부동산이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향후 5년 동안 전국에 250만 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무주택 청년 가구에는 건설 원가로 아파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비율은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택 공시 가격의 현실화 추진 속도를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 인하 등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서는 시장 혼란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전셋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탄력을 받은 홍준표 의원은 청와대 앞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막판에 이런 식으로 언론까지 재갈 물리는 이런 법은 제정을 하게 되면 아마 퇴임 후에 문 대통령에 대한 역풍이 정말 강하게 불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유승민 전 의원은 윤 전 총장이 발표한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 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에 걸친 공식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1, 2차 컷오프 등을 포함한 경선 일정을 진행합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뒷이야기 알아보는 정치톡톡입니다. 정치부 원중희 기자입니다. 원중희 기자. 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오늘 대선 출마를 선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오전 비대면으로 출마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정치를 종식해야 한다라고 출마 포부를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산업화 정당, 민주화 정당에는 그동안 수고비를 주실 만큼 다 주셨습니다. 그동안 저 심상정과 정의당을 작게 써주셨는데 이제 아낌없이 크게 써주실 때가 왔습니다. 네, 심상정 의원이 이번에 출마하면 네 번째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이 네 번째 출마인데 처음 대권에 도전한 2007년 민주노동당 경선 때는 권영길 당시 의원한테 밀렸고요. 2012년에는 진보정의당 후보로 선출이 됐는데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7년 대선 때는 완주는 했지만 6.17%를 득표하며 5위로 낙선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차례 대선 출마해서 그런지 심의원의 존재감도 여론조사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MBN이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심의원을 처음으로 포함시켜봤는데요. 예. 야권 후보들 가운데 5.5%를 기록하면서 4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선거 때는 심의원 젊었을 적 사진이 유명 여배우 김고은 씨와 닮았다라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저 사진이 심상정 의원 젊었을 때 사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심의원이 직접 공개했던 건데 예. 본인은 뭐 닮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에서는 이미 이정미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만큼 두 사람의 대결 구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심상정, 이정미 두 분이 이제 또 경선을 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정의당은 지난 대선 때 200만 표 넘게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네. 범여권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데 심의원은 오늘 단일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과의 단일화는 없다 이런 얘기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쪽 얘기인데 초선 의원들이 윤희숙 의원 지키기에 나섰는데
박수영 의원이 만든 카드 뉴스가 화제라면서요? 네, 박수영 의원은 그때 뭐라 했습니까? 라는 주제의 카드 뉴스를 만들어서 SNS에 올렸습니다. 예.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비판하는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투기 의혹 탈당 권고가 유야무야됐다라고 비판했고요. 지금 저게 그 카드입니까? 네, SNS에 공개한 카드 뉴스입니다. 예. 그리고 윤희숙 의원의 부친 농지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이 사저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라고 했던 발언을 거론하면서 내로남불을 비꼬았습니다. 그동안에 저질러왔던 수많은 내로남불을 잊어버리고 윤희숙 의원을 공격하고 있는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도 했고, 윤희숙 의원이 현재 사퇴서를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 이게 당장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없는 거죠? 네, 아무래도 당장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민주당도 부동산 의혹이 불거진 의원들이 아직 탈당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윤 의원의 사퇴안을 처리하기에는 후폭풍이 부담될 거다 이런 분석이고요. 때문에 아마 윤 의원과 윤 의원 부친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혐의점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보류될 것이다 이렇게 많이들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조국 전 장관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그 딸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결정 반대하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네, 해당 그 청와대 청원은 지난 25일에 올라왔는데요. 현재 33만 5천 명 넘게 동의를 했습니다. 청원자는 부산대가 기본적인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시했다고 주장하는데 비판의 화살이 부산대로도 향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부산대 총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요. 부산대 동문회도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취하하라고 촉구하는 등 조 씨를 지키기 위한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끝으로 말입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가짜 수산업자 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됐는데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반박을 했다면서요? 예, 배 의원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기꾼을 잡은 게 본인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이 사진이 찍힌 장소가 홍준표 의원의 유튜브 사무실입니다. 앞서 홍 의원은 가짜 수산업자와 만나서 한 차례 밥을 먹은 적이 있는데 포르쉐 사진을 보여주길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는데요. 아, 페이북으로요? 예. 배 의원은 그때 홍 의원이랑 같이 있었는데 수산업자 김 씨가 사기꾼이라면서 다시 만나지 말라고 경고한 게 자신이라면서 단숨에도 의심할 만한 엉성하고 촌스러운 사기꾼이었다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알겠습니다. 정치톡톡 정치부 원중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이 카불 공항 테러에 대한 보복 공격으로 ISK 주요 인사 2명을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쓰인 무기는 터지는 탄두가 아니라 이 칼날 6개가 장착된 초정밀 비밀병기, 일명 닌자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는 카불 국제공항 테러를 주도한 이슬람 국가 IS의 아프간 지부인 ISK를 겨냥한 드론 공습에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Two high-profile ISIS targets were killed and one was wounded. And we know of 0 civilian casualties. 이번 보복 공습에서 미군은 일명 닌자 미사일로 불리는 비밀병기 헬파이어 R9X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9X는 무게만 약 45kg, 폭약이 든 탄두 대신 목표물에 다다랐을 때 미사일 내부에서 6개의 칼날이 튕겨나와 제거 대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대테러 공습 시 민간인 사상자를 최소화하려고 개발한 것으로 실제 이 무기를 사용해 무장단체 알카에다의 오사마 빈라덴의 사위 등 주요 인사를 제거했습니다. 폭탄 테러와 보복 공습이 이어진 가운데 미 국방부는 카불 공항 주변에 추가 테러가 우려된다며 테러 경계령을 발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성명을 통해 앞으로 24시간에서 36시간 내 다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추가 공습을 시사했습니다. 또 백악관의 사전 승인 없이 IS를 공격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정권을 부여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탈레반도 이번 테러와 관련된 IS 조직원 6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러가 본인들과는 관련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인데요. 탈레반은 1, 2주 내에 내각을 발표하겠다고 하는 등 정상국가 구성을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지난 26일 밤 폭탄 테러 발생 이후 카불 공항은 현지인들의 접근이 차단됐습니다. 탈레반은 장갑차 등을 동원해 주변을 통제하고 검문소를 늘려 대원들을 추가로 투입했습니다.
برای مردم ایجاد شده امیر یک همه چیز میکرد که یک سهولت برای مردم میشد حالی به اسنادم آمده میجا اسناددارم آمده میجا 미국의 공격에 불쾌감을 드러낸 탈레반은 자살폭탄 테러 직후 카불 서부에서 총격전을 거쳐 IS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6명을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명 가운데 4명은 아프간인, 2명은 말레이시아인으로 말레이시아 경찰은 정보 제공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IS가 생각하는 것만큼 강하지 않다며 IS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새 내각 구성이 1, 2주 내 끝날 것이라면서 미군이 떠나면 탈레반이 카불 공항을 전면 통제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탈레반의 이 같은 움직임은 폭탄 테러 용의자로 지목된 IS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정상국가 구성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탈레반의 신뢰를 보냈지만 미국과 유럽연합 등 서방 진영은 합법 정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전자 발찌를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백은 끔찍했습니다. 도주 전후로 해서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말했는데요. 자수할 때 몰고 온 차량과 또 집에서 주검이 발견됐습니다. 김보미 기자의 보도를 먼저 보시고요. 전자발찌를 끊어가면서까지 벌인 살인극 그 전말, 또 전자발찌 관리의 문제점 뭔지 뉴스 추적하겠습니다. 지난 27일 서울 신천동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6살 강모 씨가 경찰에 여성 2명을 살해했다고 자수했습니다. 몰고 온 차량에 시신 한 구가 실려 있었고 자신의 집 등을 범행 장소로 지목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남성의 거주지로 출동했고 남성의 진술대로 이곳에서 여성 시신 한 구를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시체를 서울로 말아가지고 차가 와서 그 실은 것도 봤어요. 과학수정 차량도 저기 한 2대 정도 세워져 있었어요. 강 씨는 특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 5월 출소해 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각각 40대와 50대 여성으로 강 씨와는 평소 알던 사이였고 강 씨의 과거 범죄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강 씨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1명을 살해했고 이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1명을 더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자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강 씨는 범행 사실이 곧 경찰에 발각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강 씨를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로 긴급 체포했고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봄입니다. 네, 서울 시내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남성이 여성 2명을 살해한 끔찍한 살인 사건입니다. 사회부 김정민 기자 뉴스 더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기자, 앞서 리포트는 봤습니다만은 사건 경위하고 이 사람 도주 과정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볼까요? 네, 강 씨는 이틀 전인 27일 오후 5시 반쯤 서울 신천동의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예. 전자발찌를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버린 뒤에 렌터카를 이용해서 서울역까지 이동했고 차를 버려둔 채 사라졌다가 오늘 오전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첫 번째 피해자인 40대 여성을 서울 거여동에 있는 강 씨 주거지에서 발견했고 두 번째 피해자인 50대 여성은 강 씨가 경찰에 자수할 때 몰고 온 차량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자수할 때 몰고 온 차 안에 그 주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한 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고 이후 두 번째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경찰이 구체적인 범행 장소와 시각 등은 확인 중에 있습니다. 예. 자, 이 범행 수법이나 동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확인된 거 좀 있으면 얘기를 해주세요. 네, 경찰은 우선 강 씨와 피해 여성들이 아는 사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강 씨가 피해자 2명을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인은 부검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범행 동기는 뭐 밝혀진 게 어떤 게 있어요? 네, 두 사람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여성은 성관계를 거부해서 살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우선 강 씨를 긴급 체포한 뒤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피해자에 대한 범행 동기는 안 나왔습니까, 아직?
네, 아직까지 취재 결과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살인을 저지른 강 씨라는 사람 어떤 인물이에요? 네, 강 씨는 강도, 강간과 특수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모두 1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17살 때 첫 범행을 저질러서 8번에 걸쳐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05년에 흉기로 여성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추행해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네. 지난 5월에 5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고 출소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15년에 이제 형기를 마치고 5월 달에 출소를 했다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근데 이 강 씨가 전자발찌 차고 있었는데도 2명의 피해자가 나올 동안 이 손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네, 지금 그림에 보이시는 전자발찌가 현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전자발찌입니다. 4세대라고 써 있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내부는 금속 재질로 돼 있고 외부는 실리콘으로 돼 있습니다. 네. 예, 강 씨는 공업용 절단기라고 하죠. 이 글라인더를 이용해서 이 전자발찌를 절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련 통계를 보니까요. 매년 10여 건 정도 전자발찌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전자발찌가 훼손이 되면 관제센터로 즉각 신호가 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경찰이 곧바로 추적에 나서기는 했지만 바로 검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전자발찌 착용자 가운데 한 10건 정도가 이렇게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네, 10건에서 한 20건 정도 매년 20건 정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그러면은 이 강씨 사례와 같은 2차 범죄가 언제든지 또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두순의 경우에는 이 1대1로 보호 관찰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도 하고 어느 정도 실시간으로 조두순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감시가 가능한데요. 예.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다고 해도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또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에 어디로 도주했는지 등은 실시간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는 전과자가 4,8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를 감시하는 인력이 280여 명으로 1인당 17명이 넘는 대상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이를 모두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인물은 이제 특별하니까 1대1 관찰이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4,800명을 280명 인력이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시민 안전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까지 사회부 김정민 기자였습니다. 네, 뉴스 이어갑니다. 이제서 겨우 20개월 된 어린아이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인면수심의 20대 남성. 그의 또 다른 폐륜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손녀와 딸의 행방을 묻는 장모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노승원 기자입니다. 장모와 사위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사위는 장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폐륜 행각을 요구합니다. 이 남성은 지난 6월 아내가 있는 집에서 자기 딸로 알았다던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씨입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가 인터넷 카페에 공개한 문자 메시지의 시점은 지난 6월 26일. 범행 2주일이 지난 시점으로 손녀가 살해돼 연락이 닿지 않자 애가 타던 장모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한 겁니다. 양 씨는 지난 7월 여아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뒤 줄곧 입을 다물다가 뒤늦게 성폭행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결코 용서가 있으면 안 돼요. 친딸이다 이부딸 떠나서 20개월입니다. 양 씨의 이런 폐륜 행각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신상을 공개하고 엄벌해달라는 글이 올랐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양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시위도 예고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지난해였죠. 아파트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입주민에게 갖은 폭행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사회적 공분이 굉장히 컸죠. 해당 입주민은 반성의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대법원이 이 주민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서울 우이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 CCTV 화면입니다. 입주민 신모 씨는 경비원 고 최희석 씨가 자신의 차를 손으로 밀어 옮겼다며 갑질과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화장실에 갇힌 채 10분 넘게 구타까지 당한 최 씨는 모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
협박하고 때리고 감금시켜놓고 사직서 안 냈다고 산으로 끌고 가서 너 시대에서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하지만 법원에 선글라스를 끼고 나온 입주민에겐 반성의 빛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들한테 하실 말씀 없습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대법원은 항소심과 마찬가지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상해와 감금 등의 혐의엔 보통 징역 1년에서 3년 8개월 사이 형이 선고되지만 이례적으로 중형을 확정한 셈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오로지 남 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유족 측은 우리 사회에 더는 최희석 씨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동생도 이제는 모든 게 잘 끝났으니 이제 편히 모든 걸 다 잊고 그 영면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 간절합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1,619명으로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2주째 광화문 광장에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은 3주 뒤 추석을 앞두고 오는 금요일에 특별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규현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벽과 펜스가 설치됐습니다. 경찰은 길목에 서서 시민의 발길을 돌려세웁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교회 대신 광화문에 모였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경찰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곳 광화문 일대에서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곳곳에서 통행을 제한하는 경찰과 교인들의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헌법에 예배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경찰들이 나와서 이렇게 통제할 필요가 없다고. 교회 측은 방역 지침에 따르겠지만 교인들의 자발적인 야외 예배 참여까지 막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분들이 이제 답답하니까 나와서 혼자 드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그분까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엿새째 400명을 웃돌았습니다. 정부는 가족 모임 허용 범위 등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을 다음 달 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네, 데이터엠. 오늘은 인구 감소 문제의 비상인 전국의 대학교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부산, 경남의 국공립대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간 통합이 진행 중인데 이 역시 갈등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민경영, 강영호 기자가 차례대로 전해드립니다. 올해 전국 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은 84.5%,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재학생 수는 5%, 등록금 수입은 6% 하락했습니다. 위계대학 MBN 데이터 취재팀이 빅데이터로 분석해봤습니다. 전국 대학교 208곳의 신입생 등록률, 재학생 수, 등록금 수입 데이터 10년치를 종합해 대학 평가 지수를 계산했는데요. 교육부의 평가 방식을 참고해 데이터별 가중치를 주고 전국을 이렇게 5개 권역으로 나눠 분석했습니다. 이 지수는 높아질수록 지표가 악화하고 있다는 뜻인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공립과 사립학교 중에서는 예상대로 사립의 지수가 더 높았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남권과 호남 제주권에서는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예산 편성과 같은 학교 운영에 대한 자율성이 없어 위기 대응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위기의 국공립대,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이 국공립대 통합입니다. 그런데 과연 잘 되고 있을까요? 1946년 개교해 지역의 초등교원 양성을 담당한 부산교육대학교입니다. 지난 4월 지역 국립대학인 부산대학교와 종합교원 양성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학령위기 감소의 위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는데 부산 교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터졌습니다. 학교 측의 일방적 추진이라며 반발한 학생들은 물론 교대의 흡수 통합을 우려한 총동창회까지 나서 업무 협약 체결 현장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종합대학하고 교육대학은 통합을 하면 안 됩니다. 초등교육끼리 통합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맞는 그 교육을 초등교사라야 전문성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통합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1도1 국립대학을 내세우며 통합을 추진한 강원대와 강릉 원주대 역시 학생들의 반대 여론 유세하고 2008년 통합한 제주대와 제주교대는 캠퍼스 간 실질적 교류는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대학들이 앞다퉈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단순 통합만으로 지방 국립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학생 수 감소와 지역 일자리 부족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캠퍼스별 특성화 전략과 정원 감축 등 강도 높은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지역 국립대학의 특성화를 위한 지원,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한 일자리 연결 및 지방 국립대 살리기를 위한 다양한 정책 시행이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MBN은 자세한 취재 데이터를 KDX 한국거래소를 통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임이었습니다. 전남 해남의 한 마을에서 주민 19명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돼서 비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다가 시골 마을에서 그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답니까? 차를 배달하는 다방과 유흥주점에서 확산이 됐는데요. 확진자 동선이 겹치면서 지금 추가 감염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이라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그 1919년 스페인 독감 때 말이죠. 네. 신문 기사 보면은 당시 지방에서 우체부들이 우편 배달하다가 독감을 옮겼다 이랬는데 상황이 좀 비슷한 것 같군요. 네, 정치윤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남 해남에서도 땅끝 마을이 있는 최남단 송지면입니다. 주민들이 줄줄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갑자기 주민 전수조사가 이뤄지면서 현재까지 20명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화근은 한 다방에서 시작됐습니다. 30대 여성 종업원이 지난 27일 부산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감염자가 속출했습니다. 주로 차를 배달하고 술자리 등을 동석해 시간당 돈을 받는 이른바 티켓 영업을 하며 동네 곳곳을 다녔습니다. 또 밤에 유흥주점을 들렀고 병원에서 진료도 받아 동네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역 사이가 좁다 보니 조용한 전파가 이뤄진 겁니다. 마을 곳곳이 확진자 동선이 들어가면서 이처럼 한낮이지만 거리에서 인적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안 좋죠. 이렇게 유흥업소에서 그렇게 벌려불고 이렇게 남자들이 많이 출입을 해불고 같이 술자리 해불고 동선에 치워버리는. 송지면에만 이러한 배달 전문 다방 15곳이 성업 중이며 70여 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역당국은 관련 종사자들에게 이동 제한과 검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웃한 장흥에서도 배달 다방 종업원 1명이 확진되는 등 코로나19가 조용하던 전남 농어촌 지역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우입니다. 4차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에서도 수도권 유흥업소들의 불법 영업이 여전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비웃기라도 하듯 업주와 손님들 또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경기 부천의 한 유흥업소에 단속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적발된 여종업원들이 인적 사항을 적습니다. 룸 내부에 슬그머니 들어누운 종업원은 도리어 화를 냅니다. 일어나서 머리 숙여 빨리. 아가씨. 알았다고요. 사진 찍지 마요. 일어났으니까. 경기 수원의 한 유흥업소. 경찰이 증거 영상을 촬영하자 손님도 종업원도 애써 얼굴을 가립니다. 업소 매출 장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4억 원대 영업이익을 챙긴 정황이 포착됩니다. 가서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죠. 장부를. 경찰은 불법 수익금 조사를 위해 세무당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지난 금요일 일제 단속을 벌여 11개 업소에서 업주와 손님 등 68명을 적발했습니다. 일반 음식점인데 여종업원이 줄줄이 걸어 나옵니다. 1인당 30만 원씩 사전 예약을 받고 무허가 유흥 영업을 벌인 겁니다. 서울 신사동의 이 음식점은 빈자리가 없을 지경 손님도 종업원도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최근 3차례 합동 단속을 벌여 6개 업소 284명을 적발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북한에서는 청년절 30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무도회와 불꽃놀이까지 아주 성대하게 진행되는데요.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이른바 장마당 세대 청년들의 사상 단속에 나선 모습입니다. 정태진 기자입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 마스크를 착용하고 색색의 옷을 입은 청년들이 손을 마주잡고 춤을 추고 있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까지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청년절 3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경축 행사를 개최한 겁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청년만 만여 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청년들에게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며 정신무장을 독려하는 축하문을 전달했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 상태가 얼마나 훌륭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은 최근 북한판 MZ 세대로 불리는 장마당 세대의 통제와 사상교육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들에 대한 확실한 지배체제에 대한 공고화를 이루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큰 도전이 될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북한은 다음 달 말 청년교양보장법 채택까지 예고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사상 단속은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정부가 다음 달부터 대출 억제 조치를 시행하죠. 이에 미리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이너스 통장 대출이 늘었는데 마이너스 통장 한도 역시 다음 달부터는 고연봉자도 5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KB국민과 신한 등 주요 시중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에 개인 신용대출의 한도를 얼마나 줄일지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 계획에서 은행들은 연소득 이상은 신용대출을 해주지 않겠다고 대부분 약속했습니다. 금감원이 급증하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시중은행들의 대출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지 2주일 만입니다. KB국민은행은 특히 마이너스 통장 신규 대출 한도도 기존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하나와 우리은행 등도 이미 한도를 내린 바 있어 다음 달부터 5대 은행에선 5천만 원 이상 마통 대출을 받는 길이 막힐 전망입니다. 정부의 대출 옥죄기가 본격화되면서 한도가 줄기 전에 미리 신용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는 폭발적입니다. 5대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대출 잔액은 일주일 만에 2조 7천억 원 늘어났는데 증가폭이 직전주의 8배에 달합니다. 15,000개가 넘는 마이너스 통장도 새로 개설됐습니다. 일시적인 그런 자금 수요 때문에 받아간 경우가 있는데요. 혹시나 모를 한도 축소로 인해서 평상시보다는 대출 수요가 조금 많았던 걸로. 게다가 높아진 기준금리를 반영해 10월부터는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대출자들의 부담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김경희입니다. 휴일인 오늘 서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내리던 비는 낮 동안 수도권과 충남 지역부터 그치기 시작해 대부분 지역이 점차 소강 상태에 들었는데요. 조금 전까지 호남과 경남 해안을 중심으로 약하게 내리던 비도 모두 소강 상태에 들었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도는 낮 동안 구름이 많겠습니다. 호남과 경남 서부에는 오후까지 비가 오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전남과 경남 서부에 5에서 최고 30mm, 전북 지역에는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제주에는 오후 한때 20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21도, 춘천은 20도로 하루를 시작하겠고요. 서울의 한낮 기온은 28도, 대전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호남 지역에는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부산과 울산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 한낮 기온 강릉 28도, 울진 27도, 울릉도와 독도는 2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당분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잦은 비가 내리겠고요. 다가오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저희 뒤로 있는 저표를 잠시 보시겠어요? 오늘까지 1차 접종률이 55.7%고요.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이 모두 28.4%입니다. 저는 그제 2차 접종했으니까 28.4%에 해당돼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뭐 좀 기분이 어떠세요? 글쎄요, 뭐 군 제대하면서 병역 의무 마쳤다는 뭐 뿌듯함이랄까? 정앵커는? 저는 사실 다음 달 1차 접종을 합니다. 이제 저희 연령대도 접종을 시작했으니까 접종률이 높아지겠죠. 아, 당연하죠. 추석 전까지 1차 70% 접종 목표에 지금 14% 정도 모자라니까 열심히 접종하세요. 지금 나오는 BTS 노래 퍼미션 투 댄스처럼요. 열심히 접종을 해서 퍼미션 투 추석이 되도록 제가 좀 힘을 또 보태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코로나 해결 방법 뭐 딴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만이 정답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 활기찬 한 주 맞이하시고요. MBN 종합뉴스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